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번 주부터는 기말고사 준비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기말고사 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내준 교재 지학사 이제 교재를 거의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 알겠지? 근데 사실상 그 비상 원래 교과서랑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단원들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연계시킬 수 있는 거는 같이 넣어서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자,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익혀야 되겠지. 그치? 일단 필기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글의 갈래는 자, 양반이 쓴 양반 가사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 가사입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쓴 유배 가사이기도 합니다. 자, 성격은 자, 서정적 마찬가지 개인의 감정,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모적 바로 이제 임금을 그지 연모하는 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임에 대한 여인의 사랑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게 이 사미인곡, 송미인곡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연모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충신, 연주, 지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하는 건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이 그리워하다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그리워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주제는 자, 당연히 임을 향한 일편 단심을 그리고 있고, 그렇죠? 쉽게 말해 임금을 그리워하는 영군 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여성의 자, 목소리에 의탁해 즉 임금이 되죠. 그래서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충절을 절절하게 노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 본사의 경우 자, 가사 작품은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본사의 경우는 바로 뭐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비유, 다음 상징적 기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두고 자, 이성 작품을 하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가사에 대한 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옆 페이지라도 빈 공간에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사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는 교술 갈래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교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수필과 비슷한 그러한 그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시대를 보게 되면은 바로 조선 시대 주로 창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서 개화기까지 주로 이제 창작이 되죠. 초부터 개화기까지. 그래서 실제로 개화기 때도 개화 가사라고 하는 형태로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주향유 계층은 역시 초기에는 양반을 중심으로 향유가 되다가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서 그렇죠? 안여자나 평민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쓴 대표적인 가사 작품 하면은 허난설원의 규원과 같은 그런 작품을 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자, 형식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형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술관례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즉, 운문적인 성격과 산문적인 성격이 다 합쳐져 있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운문적 요소를 보면 각 행위 3, 4조 내지는 4, 4조의 사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자, 가사는 정격 형식에 따라서는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가사들은 전부 다 정격 가사에 속합니다. 알겠죠? 이 정격 가사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행위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문적 요소들을 보게 되면 가사는 바로 뭐다? 시조가 발전된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산문적인 요소로는 어떤 게 쓰였느냐? 바로 작품의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마치 산문과 같이 길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 내용은 자자리하게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로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보면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작품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관동, 강원도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가사지만. 그래서 이렇게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는 가장 핵심적으로 형식을 얘기할 때 꼭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말, 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행이 사음보씩 길이에 제한 없이 쭉 연속적으로 쓰였다라고 해서 사음보 연속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주로 자연 친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유교적 중요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제적인 면도 실제로 양반 가사의 경우는 시조랑 거의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꼭 알아두고 저 작품을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미인곡이라고 할 때, 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한자로 생각사자를 쓰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요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쵸? 작품 내적인 의미로만 보면은 화자가 사랑하는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가가 정철이고, 그렇지? 작가가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작가의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랑하는 이는 바로 사실 임금을 나타내고 그 임금 중에서도 선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선조는 바로 임진왜란 당시의 그 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하면 바로 뭐다? 그 사랑하는 이, 즉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사미인곡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작품의 문학사적으로 우리가 의의를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충신, 연주, 지사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시초는 아니에요. 우리가 충신 연주지사의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가장 최초의 작품, 기록된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 하면은 이제 그 향각의 고려가요인 그 뭡니까?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향각의 고려가요. 갑자기 제목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님을 그리 잡아 우리는 그거. 정과정, 그렇죠. 최초의 작품 정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과정이 충신 연주지사의 효시격 작품으로 삼고,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충신 연주지사는 바로 이 사미인곡, 송미인곡 시리즈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작품, 특히 사미인곡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지학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리고 그 원래 비상 교과서에는 송미인곡, 이거의 두 번째 작품에 실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사미인곡이든 송미인곡이든 지문이 실리면 항상 또 단골로 나오는 게 두 작품이 세트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두 작품을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거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화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사미인곡 작품 같은 경우는 바로 여성 화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성 화자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그렇죠?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에 빗대어 표현을 함으로써 더욱 그 애절함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미인곡에서 말하는 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독백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송미인곡을 수업할 때 얘기하겠지만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대화체를 사용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미인곡은 실제로 이제 유배가사입니다. 알겠죠? 정철이 선조가 정철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이나 이때 당시에는 분당 정치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당이 이제 정철을 마구마구 이제 뭐라 하고 모함을 하게 되면 선조라도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야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철을 유배 보내니까 꼭 술 먹고 유배지에서 이런 좋은 작품을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유배를 가가지고는 그 다음 작품인 송민곡을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사 부분부터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몸 삼기실제, 즉 이 몸이 생겨날 때, 태어날 때 님을 조차 삼기시니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님을 쫓아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종의 태어날 때부터 본투비 스토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 작품의 제일 마지막 연하고 행하고 호응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임을 뭡니까? 쫓아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임금, 그 중에서도 선조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계속 보도합시다. 한생연분이며, 즉 한평생의 인연이며 사랑하는 인연이며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자성으로 하면은 천생연분이 되겠죠. 그래서 한평생의 인연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하늘이 모르는 일이겠는가? 당연히 하늘도 안다 모른다? 그치, 안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쵸? 즉 내가 임을 쫓아서 태어난 건 바로 나의 운명이다. 바로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나 하나 젊어 있고, 그렇죠? 나 하나 젊은 상태로 있고, 님 하나 날 대신이, 그래서 님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는 지금 바로 과거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님한테 사랑을, 내가 젊고 예뻐가지고 사랑을 받던 그 시절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해서 이 마음 이 사랑은 비교할 곳이 전혀 없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을 따라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님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평생에 원하여대. 그래서 평생 내가 원한 것은 한대내자 하였더니 함께 살자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대내자 하였더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화자의 소망이라는 거죠. 바로 임과 평생 함께 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자, 근데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자, 늙어서 무슨 일로? 자, 앞에서 바로 뭐니까?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괴신이 해서 님이 오직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늙었더니 뭡니까?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외롭게 두고 그리 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여기서 드러나는 건 바로 화자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즉 화자는 현재 바로 뭐다? 임과 이별을 한 상황이다. 이별했다. 즉 다른 말로 이미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엊그제 님을 내셔. 여기서 엊그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과거 상황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는 예전에는 님을 내셔,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더니, 자, 광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옥황상제 궁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바로 뭐다? 임금 계신 궁궐을, 즉 임금을 옥황상제에 비유를 하고 그 임금을 사랑하는 여인인 화자 자신은 바로 뭐다? 바로 천상에 있는 선녀였다. 이렇게 사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철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관동돌국에서는 자기 화자가 남자니까 신선으로 비유를 하고, 삼위인국, 손미인국에서는 자신이 이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자신을 이제 선녀에 비유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는 님을 내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덕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그래서 그 뒤에 어찌해서 하계. 하계는 원래 인간계를 나타내는데 사실 여기서 나타내는 이 하계는 바로 뭡니까? 정철이 유배간 유배지, 바로 전남 창평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어찌하여 인간계에 내려오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임금과 함께 광안전에 올라서 즐겁게 지냈는데 지금은 나 홀로 이제 인간계, 하계, 유배지에 내려와가지고 외롭게 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적이 빗은 머리, 내가 이곳에 올 때 빗었던 머리가 허트런 지 3년일세, 흐트러진 지 3년이 되었구나. 즉 내가 유배온 지 몇 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즉 바로 이거는 유배 기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연지분 인내만한 물 위하여 고이할고, 즉 연지분은 지금 현대의 모습으로 따지면 일종의 화장품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연지분 메모치도록 합시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표현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현대는 남자도 화장을 하지만 그래서 이때는 여성만 화장을 했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소재 첫 번째가 바로 이 연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꾸밀 것인가? 꾸밀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사랑하는 힘이 없으니까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그래서 짓는 것은 한숨이요 흐르는 것은 눈물이로구나.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진난이 한숨이요 흐르는 것은 눈물이라라고 해서 대꾸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밑에 줄은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여기서는 대꾸법과 대조법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이 끝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단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무심한 세월은, 그렇죠? 무심한 세월, 정이 없는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얗고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계절의 순환, 시간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그렇죠? 물 흐르는 듯 뭐뭐 듯이 뭐뭐 있냐 뭐뭐처럼 뭐뭐 같이, 바로 비유 중에서도 지규의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영양이 때를 알아. 덥고 더운 것과 추운 것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니, 역시 계절이 지금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사. 듣고 보고 흐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흐느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서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사 1.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흩어내니. 자, 여기서 동풍은 동그라미 쳐놓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소재는 바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들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우리나라 동쪽은 바다 쪽이잖아. 그렇지? 사실상 이제 따뜻한 바람들이 설설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설, 쌓여있던 눈을 헤쳐내니 흐트러내버리는 거야. 슬슬 녹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풍이 부는 것은 바로 계절이 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쌓인 눈을 흩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세라. 그래서 창밖에 심어둔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 있구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 첫 번째가 되죠. 요거는 네모일번으로 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매화하면은 지조, 절개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 냉담한데, 가뜩이나 날은 추운데, 암향은 무사일고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암향은 무슨 꽃의 향기가 되겠어? 은은한 향기는? 그치, 바로 이 매화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매화 향기이고, 이것은 이꼴 화자의 충성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 부분을 이제 뭡니까? 사실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바로 뭐다? 지금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어 있는데, 날이 지금 아직 매화는 이제 이른 봄에 피는 꽃이거든요. 눈을 뚫고 피는 꽃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가뜩이나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이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은은한 향기가 느껴진다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거를 화자가 처해진 상황으로 비유를 하면 바로 뭐다? 정치적으로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가지고 어지러운 시기인데 여전히 내 충성심은 뭡니까?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황혼의 달이조차 벼마태 빛기시니. 그래서 황혼의 달이 떠서, 자, 여기서 달.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 게 나을까? 그렇죠?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고전 작품에서 선생님 늘 강조하죠. 해, 달, 북극성은 누구를 상징한다? 임금. 그치, 바로 이 달도 역시 임금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황혼에, 그쵸? 밤에 달이 떠서 뱀한테 비추니, 그래서 베갯머리에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즉 바로 화자는 달을 보면서 임금을 뭡니까? 떠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저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오죠.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 매화가 화자의 그런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너는 바로 매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님이 너를 보면, 이 매화꽃을 보면 어떻게 여기실까? 여기서는 서리법이 사용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꽃을 보내면 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이제 그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서리법이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본사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봄의 내용이었고, 이제 여름으로 갑시다. 꽃지고 새인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자, 녹음이 깔렸다는 거죠. 녹음은 바로 계절이 여름이 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푸른 나뭇잎들이 온 세상에 이제 가득하게 졌는데 나위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나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여인의 방에 이제 둘러쳐진 휘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나위도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소재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소재 두 번째다. 근데 사실 나위는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안 보기도 해요. 알겠죠? 두 개로 하면은 그 앞에 있었던 연지굿하고 뒤에 보면은 홍샹이라고 이제 붉은 치마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보통 보는데 이제 교사형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이제 여성 화자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나위가 바로 여자 방에 처져 있는 그 장막이 적막하고 조용하고 슈막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양반 4대부 이상의 집에 보면은 여자 방에는 항상 가운데 그 반투명한 커튼 같은 게 있어요. 알겠죠? 그거를 여성끼리 있을 때는 그 뭡니까? 열어놓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장막을 그 커튼을 친 다음에 왜? 옛날에 조선시대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는 7살만 돼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서로 얘기할 때는 커튼을 치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커튼 반대편이 조용하고 비어 있다는 것은 임이 있다 없다? 그치, 바로 이것은 임의 부재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부용을 걷어놓고, 그렇죠? 부용장이라고 해서 연꽃을 수놓은 연꽃을 수놓은 커튼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공작의 그 새겨져 있는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한데 날은 어찌 기도똥고, 가뜩이나 시름은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길던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선 풀쳐이셔. 그래서 원앙이 수놓아진 그 뭡니까? 천을 펼쳐놓고 5가지 색깔의 실을 풀어내어서, 그쵸? 금자의 견아이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님의 옷. 역시 님의 옷도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성이 담긴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소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의 옷이니까 어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수놓아진 굉장히 아름다운 비단으로, 그것도 그냥 한 가지 색의 실이 아닌 5가지 색색의 실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자도 아닌 금으로 만든 자로서 재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님의 옷을 만들어내니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그래서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 또한 갖추었구나. 즉 내가 만든 옷이 너무나 훌륭하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자화, 자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무 옷을 잘 지어가지고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 또한 갖추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산호수 지게 위에, 산호라고 하는 보석으로 치장된 지게 위에, 그것도 나무 상자도 아닌 배곡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 바라보니, 그래서 님에게 보내기 위해서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멀시고, 산인지 구름인지 멀기도 멀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산과 구름은 바로 뭐다?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 그렇죠? 바로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간신을 상징한다. 물론 정철 입장에서의 간신이긴 합니다. 알겠죠? 바로 자신을 유배보낸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인지 구름인지 머흐도 멀시고라고 해서 임과의 그런 뭡니까? 거리감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천리 말리길에 뒤라셔 찾아갈고,
그래서 천리 만리 그 먼 길을 누가 찾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천리 만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과의 정서적 혹은 심리적 거리감이다. 왜? 천리면은 400km 정도야.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알겠죠? 만리는 4,000km예요. 우리나라 안에는 만리 되는 거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인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리 만리길을 누라서 찾아갈 거, 누가 찾아갈 것인가? 니거든 열어두고 도착하거든 이 상자를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나라고 반겨주실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이제 본사 3 가을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째. 자, 여기서 서리, 그쵸? 바로 계절이 이제 가을이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학사 교서형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냥 화자의 그냥 쓸쓸함을 드러냈다라고 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 기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는 사람은 화자 자신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학교쌤은 만약에 지학사 교사형대로 가르치면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위로의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령 거둔 말이에서 수정으로 된 달을 걷어보니 동산에 달이 나고 달 역시 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그 다음 북극에 별이 뵈니 북극의 별은 바로 북극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역시 둘 다 바로 뭐다?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다. 자, 그러니까 화자는 뭡니까? 님이 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해서 님이라고 생각하고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나는구나. 역시 화자는 달과 북극성을 보며 임금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청강을 밀어내요. 그렇죠? 바로 이 청강. 그렇지? 자, 이것도 역시 일종의 임금의 선정을, 선한 정치, 선정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달빛이 온 세상을 이렇게 비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임금의 그런 지혜, 해안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청강을 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해서 봉황루도 원래는 그 옥황상제가 있는 누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시 임금 계신 궁궐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누 위에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치해요. 그래서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파랑은 온 세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다 비추어서 자, 이 부분 이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산궁곡을 점납같이 맹구소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심산궁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은 바로 깊은 산, 깊은 골짜기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은 자, 아까 우리가 해달 북극성을 임금으로 주로 많이 비유를 한다고 해서 고전에서 그치? 그 이유가 바로 뭐야? 하늘에 떠가지고 언제나 북극성은 1년 365일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별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늘 높이 떠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달 북극성을 임금에 비유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깊은 산에 있는 깊은 골짜기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잘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산궁곡은 첫 번째 의미로는 바로 뭐다? 소외받는 임금의 은혜가 닿지 않는 소외받는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 어떤 처지라고 했어요? 귀여운. 그치? 유배가 있는, 귀환가 있는 처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지금 임금에게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누구야? 저기 예수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뭐다? 임금의 선정을 기원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 무슨 의미가 된다? 바로 화자의 유배를 끝내주기를 기원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이거는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관동별곡 구절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관동별곡에 보면은 음의 이온풀을 다살과 내어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음해라고 하는 것은 그늘진 벼랑을 얘기를 하고 이온풀이라고 하는 것은 시든 풀, 즉 소외받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 따지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음의 이온풀이라고 하는 게 심상궁곡과 의미가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음의 이온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심상궁곡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두 해석에 근데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냐? 주체가 다릅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서 심상궁곡을 대낮같이 만드는 사람은 임금이잖아, 주체가.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어 살아가기 위해서 다 살려내고 싶구나는 화자 자신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바로 뭐다? 주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민곡은 주체가 임금이라면 관동별곡에서 이 구절의 주체는 화자 자신입니다. 내가 이런 선정을 하고 싶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은근히 비교하는 문제들이 왜 대부분 학교에서는 관동별곡을 1학년 때 배우고 오는 걸로 많이 취급을 해요. 보통 1학년 어떻게 보면 필수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사 4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건곤이 패색하여 온 세상이 색을 잃고 백설이 한 빛인제 흰 눈이 온 흰 눈 때문에 온 세상이 한 가지 색이다. 즉 계절이 겨울이 되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백설이 한 빛인제 한 가지 색인데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그래서 사람은커녕 날아다니는 새조차 그쳐있구나. 겨울이 되니까 이제 새조차도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쇼샹남반도. 자, 쇼샹남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소상강 남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소상강이라고 하는 강 자체가 사실은 그 일종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강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의미는 바로 뭐다? 화자가 있는 유배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상남반도, 소상강 남쪽인 이곳도 치움이 이렇거든. 추운 게 이 정도인데 옥루고처야. 옥황상제가 있는 무각이야. 그쵸? 이것도 바로 임금 계신 한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옥루고처야. 더욱 일러 무상하리. 더욱 일러봤자 무엇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그리면은 임금 계신 한양은 여기 중부 지역에 있잖아, 그렇지? 화자가 유배간 그 전라남도는 이쪽 지역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갈수록 추운 게 더 커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있는 이 남쪽 지역도 추운 게 이 정도인데 임금 계신 곳은 여기보다 더 북쪽이니까 말해봤자 무엇할 것인가? 여기보다 더 추울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양춘을 붙여내요. 그렇죠? 자, 양춘. 역시 이것도 바로 뭐다? 여기서 모천 비친 해랑도 같은 건데, 같은 의미인데, 자, 이것도 역시 바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주는 소재죠. 알겠죠? 그래서 님의 옷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춘, 봄 햇볕을 붙여내어서 님 계신 데 쏘이고죠. 님 계신 곳에 쏘아주고 싶구나. 모천 비친 해를, 초가집 마루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옥황상제가 있는 무각에 올리고 싶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홍상을 님이 차고, 그쵸? 붉은색 치마를 앞에 차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 홍상도 역시 바로 뭐다? 홍상도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소재 세 번째로 본다는 거죠. 두 개라고 하면은 연지군하고 홍창. 알겠죠? 세 개라고 하면 연지군, 나위, 홍창 이렇게 세 개를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붉은 치마를 앞에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 푸른색 소매를 반쯤 걷어서 일무수두개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저녁 무렵 해가 지는 대나무 밭에서 햄가림도 하도 하샤 걱정도 많기도 많구나. 다른 해 수일이여 짧은 해 쉽게 지고 긴 밤을 고쳐 앉아.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왜? 겨울이니까 낮이 짧고 밤이 길잖아. 그렇지? 그래서 짧은 해 쉽게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청등 고름 곁에 푸른 등 걸어놓은 곁에 경공우 놓아두고 경공우라고 하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고 비껴시니 그래서 꿈에나 님을 보고 싶어서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있으니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다는 거죠. 그런데 앙금도 차도 찰샤. 자, 앙금이 차다는 거는 자, 앙금은 원앙금침이라고 해서 원앙을 수놓은 이불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원앙은 평생을 한짝하고만 지내는 새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서 오리 같은 거 나무로 조각된 거 한 쌍씩 주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원앙새야. 알겠죠? 즉 부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부부가 덮는 이불이 차갑다는 건 이미 있다 없다? 그렇지. 역시 이것도 바로 뭐다? 임의 부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앙금도 차갑기도 차갑구나. 이 밤은 언제 새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본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자, 본사의 시상 전개 방식은
계절의 흐름 혹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흐름에 따른 전개를 취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결사로 넘어갑시다. 하루도 12대. 옛날에는 하루를 이제 2시간씩 12부분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즉, 하루 내내, 한 달 내내 님이 그립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즉, 바로 뭐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시름의 양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은 것 생각 마라. 이 시름 밑자 항에서 이 시름을 이자고 했더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떼쳤으니, 그래서 마음에 맺혀 있고 뼛속까지 그리움이 사무쳤으니.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편작이 열이오다 이병을 어찌하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편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매우 뛰어난 의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교과서에는 대유보다는 과장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같이 써봅시다,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뭐 뛰어난 의사 하면 옛날에 보면 화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치? 화타가 실제로 이제 삼국지에 나왔던 침술의 대가로 나오는 의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화타라는 사람을 통해서 뛰어난 의사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듯이 편작도 사실 실제 의사의 이름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매우 뛰어난 의사를 그 대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뛰어난 의사가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리, 낫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바로 서리법을. 그만큼 내 병은 상사병으로 큰 병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와 내 병이야. 아, 나의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이것이 님의 탓이로구나.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 되오리라. 자, 범납이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그렇죠? 자, 이 범납이는 바로 화자가 죽어서 되고 싶은 존재, 바로 화자의 분신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죽어서 차라리 범나비로, 그렇죠? 나비로, 그 호랑나비로 그 뭡니까? 환생을 해서, 자,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니다가, 그래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족족 앉았다가 향 묻힌 나래로 님의 옷에 울물이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향기를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뭡니까? 꽃향기를 딱 한 소재가 나왔었어요. 무슨 꽃? 매화. 그치. 바로 그래서 이 향은 바로 뭐다? 매화 향기를 나타내고, 즉 이것은 바로 뭐다? 임에 대한 화자의 충성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이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물이라. 임의 옷에 그 향기를 옮겨주고 싶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임이야 날인 줄 몰라셔도, 그래서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님 쫓아려 하노라. 나는 님을 쫓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임이야 세 글자죠. 날인 줄 몰라셔도 7글자입니다. 내님 쫓아려 5글자, 하노라 3글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첫 번째로 이 작품은 바로 정격 가사라는 거죠. 바로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습니다. 시조의 종장은 원래 3, 5, 4, 3인데
앞부분 3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는 한두 자 정도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 7, 5, 3의 형식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처음에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났다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죽어도 어떻게? 죽어서도 님을 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바로 첫 행과 호응을 함으로써, 그쵸?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도 임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화자의 의지, 소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꼴 임을 향한 일편 단심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충신 연주지사의 하나인 바로 사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 교재에서는 그 지학사 교재의 이제 제책 방식에 따라서 함께 실려 있는 작품이 바로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이 실려 있어요. 알겠죠? 자, 님의 침묵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한용운님 하면은 그쵸? 바로 종교적 사상시를 쓴 시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용운 시에는 항상 님 또는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님 또는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한용운 시에서 님 또는 당신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절대론적 관점에서는, 절대론적 관점은 작품 그 자체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관점이죠. 절대론적 관점에 따르면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삼위인국에서 얘기하는 님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영론적 관점. 바로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용운님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국 또는 광곡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바로 표현론적 관점. 즉,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판단을 하게 되면, 자, 작가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용운님은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때 김희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거를 그 민족대표 34명이 태화관의 식당에 모여가지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김희독립선언서 뒤에 보면 공약 3장이라고 일종의 행동요령 같은 걸 쓴 사람이 한용운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국이나 광복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용운님의 진짜 직업은 사실 승려입니다. 스님이에요. 알겠죠? 그럼 스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님은 종교적 절대자, 그 중에서도 부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한용우님의 시를 종교적 사상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도 담겨 있지만 종교적인 색채도 굉장히 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우리는 한용우님의 작품을 살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님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같습니다라고 해서 뭐뭐 비읍 니다라고 하는 경어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성적 어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님의 침묵과 3인국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화자가 여성이다.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님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로 뭐다? 화자는 현재 임과 이별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임의 부재 상태라고 하는 점도 역시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저 바로 영탄적 어조, 영탄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라고 해서 님은 같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임의 부재 상황에 대한 단식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실감,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푸른 산빛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임은 어때?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단풍나무 숲은 이미 혼자 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 부정으로 굳이 나눈다면 푸른 산빛이 긍정이 되고 단풍나무 숲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임과 이별 상태, 저거는 함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 있었던 바로 뭐다? 임과 함께했던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역시 마찬가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 줌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다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대조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우리는 키스는 어떤 감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치? 해봉만 아니지? 그치? 그쵸? 자, 여기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임과의 첫 만남의 순간을 이렇게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혹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선지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즉 임과의 만남으로 해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라는 거야.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귀먹었대. 꽃다운 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 눈멀었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바로 여기서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만큼 오직 나의 귀는 임의 말만, 나의 눈은 임의 얼굴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임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유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임과 이별하게 된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뜻밖의 일을 굉장히 슬픔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자 그러나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임과 이별한 현실에 대한 슬픔, 상실감, 허무함, 탄식 이런 걸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러나를 기준으로 이후부터는 뭡니까? 긍정적인, 희망적인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시상이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자, 이거를 한자성어로 하면 회자 정리라고 합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그게 죽음일지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반대로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이거를 한자성어로 하면 거자필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즉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거는 바로 뭐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즉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게 내세일지라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드러냄으로써 바로 뭐다? 임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역시 영탄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시 말이 안 되잖아.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안 보냈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역시 여기서도 역설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즉 바로 뭐다? 물리적으로 님은 같지만은 바로 뭐다? 내 마음속에 님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혹은 지금 현재는 님은 같지만 반드시 나는 님과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제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즉 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하는데도 님은 조용하대. 왜? 님이 왜 조용할까?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임의 침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임의 부재 상황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인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 공통점으로 첫 번째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는 임과 지금 이별한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이 공통점으로 볼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차이점으로 본다면은 3인국의 임은 바로 뭐다? 임금을 나타내는 반면에 여기서는 바로 조국 또는 광목 혹은 종교적 절대자인 부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시대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역설적 표현이 사용됐다고 하는 점도 뭡니까? 이 님의 침묵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